이 페드 의장이 바뀐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환이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시대의 개막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다들 이란 전쟁과 그리고 어닝 시즌에 집중하느라 이 페드의 의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안 가지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페드 의장이 바뀐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4월 29일에 케빈 워시 의장의 공식적 취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연준의 그 의장인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에 대해서 그 이제 그 파월에 대한 수사 때문에, 파월에 대한 수사가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파월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연준 의장, 신인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의 선임을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원의 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 파월에 대한 그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준 의장,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에 대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과 파월이라는 기존의 연준 의장 사이에서 사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뷰가 이 둘이 매우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사실상 통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이 둘의 지향점은 다릅니다. 자, 어떤 게 다른 것이냐?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하나 또 보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좀 있으면은 FOMC가 열리게 되어 있죠.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파월이 마지막으로 그 FOMC를 기자회견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파월이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는 건 맞는데 연준 의장에선 나오더라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사직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파월이 이사가로 남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 간의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파월이 그 퇴임을 하는데 과연 이사로 남을 것이냐 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이 현재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FMC 끝나고 나면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케빈 워시 의장에 대한 경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AI와 생산성 증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면은 AI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매년 1%씩 경제에 생산성 향상을 제공할 것을 자기는 전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성 향상이 구조적 저금리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서 작용한다 라는 이러한 되게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진짜로 생산성 향상을 불러온다면 이제 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구조적 저금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시장에 어떻게 읽히느냐? 그러면 이 새로 연준이자 취임을 하면은 AI가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는 한 이 케빈 워시 의장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 AI로 인해서 구조적 저금리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말도 같이 합니다. 뭐냐? 연준의 책무라고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선택이다 라는 철학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연준이 시중에 유동성을 얼마나 공급하느냐 라고 하는 걸 달렸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가 왔었을 때 선택을 해서, 즉 만약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은 통화를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 말씀드릴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봤었을 때 이 전반적인 구조적 저금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은 맞으나, 즉 AI로 인해서 그게 조성된 건 맞으나 인플레가 온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이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연준의 선택이기 때문에, 즉 연준이 그때 유동성을 걷어들이면 인플레 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긴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매파적 시그널까지 동시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얘기도 주로 합니다. 뭔 말이냐? 독립적 행위자로 분석해야 된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김에 무관하게 자기는 이 독립적 통화 정책을 펼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이 청문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트림드 민드 PC라는 걸 도입하겠다. 사실 트림드 민드 PC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과 하락의 극단값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 충격에 의한 일감을 방지하고 더 정확한 기조적 인플레이션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신뢰도의 강화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컨셉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이 트림드 민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약간은 비둘기 파적의 신호를 일으킵니다. 즉 약간 더 그 이 물가 자체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완화적이고 그 일시적 충격을 더 잘 상쇄한 인플레 그 지표를 씀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조금 더 비둘기 파적의 신호를 주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제롬 파월 의장이랑 제일 충돌하는 부분인데,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FOMC가 열리면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점도표 같은 것도 보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주로 봅니다. 즉 시장과 연준이 자주 소통하는 걸 선호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앞으로 연준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로 줬단 말이죠. 근데 케빈 워시는 그것과 정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연준이 시장에서 그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저런 통화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읽힐 여지도 있기 때문에 케빈 워시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시장에 금리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나 뭐 인터뷰들을 통해서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폭 축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축소할 거다. 즉 시장과 소통을 이제 단절을 하고 연준은 블랙박스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연준이 주는 가이던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해 움직이는 것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신호로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말 그대로 통화 정책만 관리를 해야지 시장에 있어서 돈을 공급하거나 혹은 시장에 어떤 가이던스를 주거나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 연준이 직접 돈을 공급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건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의 국채를 다져서 정부에다가 재정을 공급을 하고 정부가 그 돈을 풀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양적 완화죠. 근데 케빈 워시는 이 양적 완화를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케빈 워시가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되면 QT를 가속화할 것이다. QT는 뭐냐? 양적 긴축입니다. 이건 반대로 중앙은행이 사들인 국채를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시중의 유동성 감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매파로 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빈 워시는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매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를 다시 와인딩하는 과정에서 양적 긴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이거는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장기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케빈 워시가 오게 되면은 경계하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은 상황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주요 월가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주요 월가 하우스들의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요, 일단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금리 인하를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 안 내릴 것이다 보고 있고요. 대부분 하우스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이 내릴 것이다. 근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월가의 하우스들이 금리를 4번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이 금리 인하 횟수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참고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뭔가 이 케빈 워시 의장이 집권을 했었을 때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라고 하는 걸 생각보다는, 그리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보다는 덜 풀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가의 S&P 목표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금리가 그 안 내려간다고 해서 그 주식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우량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연관이 없는, 즉 차익금 같은 게 많이 없고
그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게 AI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주식 자체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별적 접근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월가 하우스들은 여전히 이 S&P에 대해서는 주로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망의 중앙값이 연말 중앙값이 7,600인데 현재 7,100이죠.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단 말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AI가 수익화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도 그 AI가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구조적 저금리가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AI이기 때문에 이 AI의 투자가 실제로 매출에 직결되는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는가 라고 하는 그 토픽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역설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관세 정책, 이게 물가 압력을 주는 요인이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태,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빈 더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은 연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인플레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금리를 바로 옥죄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QT 같은 그런 유동성을 줄이는 행위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이 뭐냐, 케빈 워시가 지정된 다음에 금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 가격이 폭락한 원인은 뭐냐면은 시장이 강달러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달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시장이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달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해질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 달러라는 통화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 현재 시중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 시중에 많이 풀린 달러가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랬었는데, 케빈 워시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사실상 이제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걸 멈추겠다. 그래서 시중의 달러를 양쪽 긴축도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그건 역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금과 관련된 트레이드들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케빈 워시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인 겁니다. 강달러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달러의 반대축에 서 있는 뭐 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케빈 워시가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환이 한 번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의 연준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I가 생산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AI 투자가 이어져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가, 그게 사실 지금의 이 빅테크 랠리를 주도할 거냐 말 거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지는 부분이고, 반도체가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AI가 생산성 향상 불러오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재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와 합리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전략을 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댓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